누구한테 송금하다가 금액이나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한테 보내버리거나 이렇게 차고 송금하는 경우 왕왕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아는 만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데요. 돈월이 투자백서 시간에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계좌번호 하나 잘못 써서 다른 사람한테 돈이 가버리고 아니면 뒤에 0 잘못 써서 10만 원 보니까 100만 원 가버리고 끔찍하네요. 가끔 이런 실수가 좀 나옵니다. 네. 이게 은근히 많다고요. 이런 차고 송금이. 꽤 많습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 예보가 접수한 차고 송금 액수만 21년도에 31억 원, 그리고 22년도에 70억 원, 그리고 23년도에는 9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계속 늘어나네요. 네, 근데 이게 심지어 예보에 접수한 것만 통계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100억 원은 가볍게 돌파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거 돌려받는 거 진짜 힘들었죠. 맞아요. 정말 까다로웠는데요. 그나마 조금 좋아졌습니다. 일단 차고 송금을 한 사실을 인지를 했다. 그러면 본인이 거래한 은행을 통해서 차고 송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게 일단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돌려줄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있거든요. 안 돌려주는 사람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받은 상대방이 은행을 요청해도 반환을 거절한다면 이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건데요. 이때 우리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제도,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는 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 네, 이 제도는 개인이 실수로 이 수취인 계좌번호 등의 오후 입력으로 이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에 차고 송금 반환 신청 섹션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신다거나 혹은 나는 좀 온라인은 어렵다라고 네. 하시면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시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까? 좀 있습니다. 까다로운가요? 엄청 까다롭진 않은데요. 네. 일단 금액 기준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청 기간은 차고 송금일로부터 1년까지 가능합니다. 네. 다만 차고 송금 수취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이거나 압류 등 강제 집행된 계좌일 경우에는 반환 지원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수취인이 사망했다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나 이 예금보험공사의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차고 송금한 금융회사, 그러니까 은행인 거죠. 네. 은행을 통해서 사전 반환 신청을 먼저 진행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차고 송금 받은 상대방이 은행, 금융사를 통해서도 반환에 자진해서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은행에다가 신청을 하고 네. 그걸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에 2차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차고 송금을 했는데 이 돈을 받으신 분이 돌아가셨거나 네. 파산 절차를 받고 있거나 이러면 못 돌려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기사화가 된 적도 있는데 실수로 이제 사망한 분의 계좌로 입금을 한 사례였던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분의 계좌를 넣은 사례여서 요 반환을 받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운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금할 때 일단은 좀 주의 깊게 해야 네. 된다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 이거 많이 들으면서도 잘 활용 못 하시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금리 인하 요구권이에요. 네, 맞아요. 이 금리 인하 요구권 듣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네. 신청하는 요건이 취업이나 승진이 돼서 반드시 연봉이 올라야만 신청할 수 있다. 네. 요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의외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 그런 요인들은 꽤 많습니다. 크게 5가지인데요. 네. 신용 점수 상승, 취업, 임금 상승, 그리고 직장 이직 변동, 자산 증가나 부채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또 요 5가지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금 적금 실적이나 연체 여부, 그리고 부수 거래, 급여 이체 실적 등도 이 금리 인하 요구권 승인에 다 반영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일상에서 신용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갔다거나 좀 금융 요건에서 긍정적인 요건이 생겼어 네. 라고 하면 일단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을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 받아들여져도 그만 일단 그렇죠. 신청은 해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은행 말고 카드사나
보험사에게도 가능한 겁니까? 네, 꽤 포괄적으로 많이 되고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새마을금고, 신약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대출이나 기간 연장, 재약정 이후에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 대출이나 집단 대출 등은 이 개인의 신용 상태가 크게 중요한 상품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나 요구권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외부 기관 협약에 따른 대출, 예를 들어 중기청 대출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예적금, 청약, 펀드 등을 담보로 해서 받은 대출, 그리고 신용 점수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대출, 그리고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된 대출 이런 것들은 금리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 대출에 적용하는 거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은행 가도 금리나 요구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문짝만 이렇게 써 있기는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신청하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불편했습니다. 횟수도 1년에 2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횟수 제한도 없고요. 예전에는 은행에 직접 찾아가야만 했는데 요즘은 비대면으로 금융권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네. 특히나 우리가 대면으로 직접 찾아가실 때는 내가 예를 들어 신용 점수가 올랐다, 급여가 상향됐다 이런 걸 증빙 서류를 다 챙겨가야 되는데 네. 비대면으로 처리할 때는 이 본인이 동의만 하면은 아하. 정보를 연동해가지고 끌어오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훨씬 간편해졌으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신청해 보시는 거 저는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나 요구권 제도 자체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금융사가 받아들여 주느냐 이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높지는 않더라고요. 엄청 높진 않습니다. 네. 5대 시중은행의 금리나 요구권 1분기 기준으로 수용률이 33.3%였습니다. 요게 보험사랑 카드사랑 비교하면은 좀 2배 이제 카드사가 2배 정도 높은 편이거든요. 차이가 네. 꽤 큰 편이에요. 근데 은행권에서는 우리는 원래 이금융권보다 대출 금리가 원래 낮게 책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신청 건수가 부쩍 늘어서 비율로만 그래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요즘에 예대금리 차 막 엄청 확대됐다 이런 기사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금리나 여건이 여력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좀 수용을 더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별로 안 내려오고 있고 그렇죠. 예금금리만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조금 더 대출금리도 낮춰줄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불만 나올 만하죠. 또 하나 대출을 아예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중도상환 수수료. 그렇죠. 일종의 위약금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자가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부과되는 일종의 위약금인데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이자 수익 챙길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빨리 갚아버리면 그만큼 이자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용대출은 보통 1년 만기로 연장을 하는 방식이고 네. 또 전세대출도 2년 계약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장기대출에 적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상환 원금의 수수료율을 곱하고요. 그리고 대출 기간을 잔존 일수로 나눈 값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30년 만기 주담대 1억 5천만 원을 받은 고객이 1년 후에 상환을 하면 이 중도상환 수수료 0.58%를 적용받는다라는 가정하에 수수료 58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올해부터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졌잖아요. 맞아요. 기존에는 최대 1.4% 고정금리 기준으로 그리고 변동금리 기준으로 1.2% 수준이었는데 최대 0.58%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굉장히 반가웠는데 네. 아쉽게도 최근에 이상하게 대출을 갈아타고 싶어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왜 그러냐면 네. 금리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자체에 대한 금리는 낮아졌는데 수수료율은 낮아졌는데 네, 맞습니다. 수수료율은 낮아졌는데 대환 대출을 할 때, 그러니까 갈아탈 때 금리 자체는 올라간 거예요. 해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받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분명히 수수료율은 떨어졌는데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참 가계부채 총량은 규제를 해야 됩니다만, 그러니까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네. 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서 또 우리는 대출을 싸게 쓸 수가 없는 네. 아이러니한 상황. 아쉽습니다. 이상일님, 금리나 요구권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접수하면 저는 100% 거절당했네요. 아이고.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문은 두드려 봐야죠. 아, 그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아낄 수 있다면요. 맞습니다.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